사이버 민주당 발기인과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당준비위원장 양윤영입니다. 토론회 주제는 사이버 민주당 정책 과제 및 나아갈 방향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발표에는 박항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현재 누림경제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연구에 노력하는 젊은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항준 겸임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았는데요. 저는 정당인은 아닙니다. 정당인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경제정책이라든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그러한 정당이 있으시면 어디든 상관없이 가서 말씀드리고 정책 제안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토론의 주제로 삼은 거는 이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대중주도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대중 참여 경제는 이제 198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실행 어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어떤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 것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설계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누림경제발전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셜 임팩트라는 개념에 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비밀의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를 하나로, 우리 미래 사회, 우리 이제 정당들이 어떤 국가와 사회를 꾸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여기다가 밑바탕에 그려놨습니다. 영상이 녹화되니까 나중에 한번 해석하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공학 석사를 하고요. 석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학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에 있었고 대기업에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현재는 중기부나 과기부나 통일부에 관련된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북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과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정책, 다양한 부분을 같이 나눌 시간을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사회적 갈등과 갈증이라는 주제로 잠깐, 요즘 이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걸 하나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는 어떤 분이 쓰신 내용입니다. 자본이득이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이게 생산 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단 차라리 공장 땅 부지 사놓고 한 10년 견디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생산 투자 안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거기 동의하세요? 네. 어느 분이 아주 심각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높은 근로 의욕과 사업 의욕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걱정이죠. 마찬가지죠. 지금 요즘 걱정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돈 쉽게 벌려고 한다. 한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서울 봉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동아일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글인데요. 최근 노동윤리가 희박해져가는 원인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영자가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는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근로의욕, 회사 다니기 싫다.
라고 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죠? 4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 저임금도 우리 이제 OECD 국가 되고 뭐 굉장히 좋아졌다 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노사관계에서 한탕주의, 그러니까 노사관계를 잘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동산이나 뭐 M&A, 매각 뭐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한탕주의 심리가 있어서 솔직히 일하기 싫다, 직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신 분이 47%셨어요. 그리고 분배의 균형, 너무 뭐 한쪽만 가져간다 라고 하고 걱정하신 분이 32.8%, 과소비 풍조가 11%,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뭐 요율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심각한 부동산 투자 후유증 때문일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분께서 이제 마무리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뭐 수치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비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맞는 기조의 말씀이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타 났지만요, 1995년, 아니 198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985년 서울 봉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동아일보 조사였어요. 어저께 우리가 조사한 내용 같죠. 그 불만이 그대로 왔는데 어떻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죠? 아까 그 글의 출처가 바로 대중참여 경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깊이 공부하시는 거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아까 그 조사 인용을 가지고 가셔서 조사해보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쓰신 게 아까 뭐였다고요? 이게 저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0년간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뭐하고 있었냐라고 또 정치인을 탓할 수 있고 경제인들을 탓할 수 있고 국민들을 탓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그래도 아직 안 망했습니다. 그죠? 이 30년 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 연구원장님이 연말에 조찬 모임 하면 같이 이제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20, 30년, 25년인가를 그 연구원에 계셨대요. 들으시면 아시는 우리나라의 탑 10 안에들은 경제연구원인데, 그분이 자기가 자수할 게 하나 있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매년 이때쯤 되면 다양한 조차 모임에 가서 내년도의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데, 제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내년 경제가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나라는 망해보지 않았다. 25년간 하나도 망하지 않더래.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현재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이러는 게 끝나셨어요. 그리고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경제 트렌드를 보면서 불만도 많고요, 정치적인 불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30년간 변함없이 같은 문제를 안고 가던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당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정당인으로서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또 경제인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지난 30년간, 예를 들면 조선 의복사를 연구하면요, 조선 초기, 조선 중기 때 이제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호란 때문에 옷 바뀌고, 조선 말기의 옷, 500년간요, 옷 트렌드가 3번뿐이 안 바뀝니다. 해봤자, 조선사 연구해봤자. 그런데 그만큼 이제 사회가 변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30년도 우리는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30년 전 경제 문제나 지금 경제 문제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기업들도 위기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도 하나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변혁되는 시기, 이제 30년간 바뀌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변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은요, 이 사회적 갈등을 최근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되는 요소들을 한번 쭉 써봤습니다. 양극화, 뭐 다 동의하실 거고요. 젠더 갈등, 좀 비겁하지만 지식인들이 젠더 갈등 얘기만 나오면 지금 다 조용해집니다. 정치인들도 이거 화두 자체를 안 들려고 그러는, 좀, 죄송한데, 목사님들마저도 함부로 말을 못 하십니다. 이 젠더 갈등. 그리고 가짜뉴스, 뭐 스트레스 받죠.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아까 사전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지만, 팩트가 뭐, 이게 진실과 팩트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걸 믿어야 될지. 그리고 세대 갈등, MZ세대나 M4세대, 청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정치권의 화두기도 하고요. 이데올로기 갈등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제 뭐, 좌파,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 아직도 공산주의. 제가 대중주도 사회 얘기하니까 첫마디가 공산주의자냐고 물어본 분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후 세대인데, 그래서, 아직도 이데올로기 갈등은 한국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형평성. 그죠? 그래서 부자들만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제 아예 뭐, 자소서라든가 어떤 사태 이후로 지금 다 없앤다고 그러죠. 다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대학이 가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과외가 판치겠죠. 쪽집게 과외가 판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의 형평성 문제, 부동산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뭐 연극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 그룹에서 보면 그렇게 3년, 10년, 20년간 이상한 행동들을 한 오너들한테 직장인들, 심지어 상무, 뭐 대표이사, 자회사 사장님들도 그냥 딸려가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가스라이팅의 가장 유사한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리더십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리더십이 지금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단어 잘못 쓰시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리더십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태껏 왜 그런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 다음 장에 이제 장표를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이유를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뭐 공부할 시간을 없겠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선사시대를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0년부터 0년을 뭐 선사시대 그리고 0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두 개 합치면 4000이죠. 그러니까 뭐 대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민족이 거의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했을 때부터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레니엄이라고 그랬던 1000년만 생각을 했는데 2000년 바뀐 걸 깜빡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2000년이 바뀌었잖아요. 2000년도 바뀌었고 1000년도 바뀌었고 100년이 바뀐 시기가 바로 AD 2000년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밀레니엄 버그만 고민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2000년이 한번 뒤집어졌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다가 하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기후부터 코로나, 물론 기후하고 영향이 있지만 코로나 그리고 아까 말한 대중주도 아테네가 100년 정도 하다가 포기했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있었나요? 아이러니하죠. 아테네 민주주의는 인정합니다. 존경하는데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100년 정도 있다가 없어져요. 그 민주주의로 인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이후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철인 정치를 내세웁니다. 철학자 몇 명, 올바른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야지 대중들한테, 민중들한테 이거 줬다가는 나라 말아먹는다. 라는 게 철인 정치의 기본 요소입니다. 맹자도 똑같습니다. 맹자도 왕조 정치를 얘기한 이유는 제대로 된 왕 몇 명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라. 왜? 국민이 다스리기에는 아직 수준이 낮다.
종교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이 세계 여행을 2번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근데 바울이 성경을 쓰죠. 신약 성경을 쓰는데 교회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다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교회 정치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라. 올바른 교회. 왕도 정치, 철인 정치, 교회 정치, 다 같은 바로 엘리트 정치입니다. 여태껏 2000년간 우리는 역사시대의 엘리트 정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 이 시대 구분의 기준이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갈 때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성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뭐죠? 어떤 이유에서 기록이 됐을까요? 바로 체륜이 AD 50년에 발명했다고 얘기한 종이 때문입니다. 종이가 여태껏 구두로 전해지던 모든 우리의 이성들을 적고 그 종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눠보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정보 공유가 됐죠. 다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직자, 철학자, 왕, 정치인 또는 귀족입니다. 그분들만이 자기들만의 지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역사시대 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민중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엘리트고요. 삼국유사, 이런 김부식의 삼국사기 다 엘리트들이 정하죠. 민중이 정한 건 써놨죠. 써놨지만 폐기됩니다. 그리고 역사시대에서 포스트 역사시대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포스트 역사시대를 아직 용어를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살고 있죠.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시대에서 포스트 역사시대로 넘어갈 때 핵심적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입니다. 컴퓨터는 실질적으로는 종이를 약간 보완한 건데요. 인터넷은 종이를 보완한 걸 떠나서 아까 정보의 소유 시대에서 정보의 공유 시대로 전환됩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의 정도가 아니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엘리트와 평민이 없어집니다. 자기들만이 볼 수 있던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라틴어로 써있던 성경을 읽을 줄 알던 일반인들이 읽을 줄 아는 시대가 별로 안 됩니다. 그죠? 그분들만 라틴어를 볼 줄 알았고 그분들만 성경을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바뀌었죠. 지금은 제가 강의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손들고 교수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네이버에 그렇게 써있는데. 여러분들 네이버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말 잘못하면 곧바로 영상 찍히고요.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 영상 찍어서 공유해버리죠. 지금 왜 공교육의 권위가 없어지고 성직자의 권위가 없어진 거는 권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권위가 같이 공동화된 겁니다. 인터넷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냥 저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꿨잖아요. 엘리트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책이 생겨서 학교가 생기고 대학이 생겨서 지식을 공유했는데 그 공유하고는 차원이 다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별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천체 물리학 박사보다 더 유식합니다. 전 세계 논문 다 찾아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가 별을 찾아내요. 자기 이름 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왔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세상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역사시대를 한번 쫙 훑어보니까 이성이라는 게 탄생하고요. 이성이라는 건 저희가 농담으로 합니다. 아마 옛날에 대서사시들들 이 관련돼서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왜 유명해졌냐면 내용은 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딱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딱 읽어보니까 신이 우리의 운명을 그러니까 정해놨다 하더라도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거기 어떤 영웅 하나가 가면 죽을 거 알아요. 어머니가 말리거든요. 너 신탁에 의하면 너 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저는 죽을 운명이라면 죽겠다. 근데 그건 내 선택이다. 그리고 난 내 친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실제 죽습니다. 그걸 보고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탁의 얘기만, 옛날에 무당이죠. 무당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실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오디세이가 나온 지가 BC 한 5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체륜이 그거를 정점을 이르게 한 거죠. 그래서 내 이성을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인류사에서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성이라는 거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했던, 소유하게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역사시대고요. 이 이성의 탄생이 텍스트 간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제부터 뭔지냐면 신탁이 시키면 했잖아요. 자, 여기에 어디다가 공항을 집시다. 신탁이 하랍니다. 그럼 반대하실 분 있어요?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런데 이성들이 생기다 보니까 환경론자가 생기고 발전론자가 생기고 또 뭐 군대에 관련된 또 다른 각도의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텍스트 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이때 종이가 발명이 되고 정보 격차가 왜 아테네 민주주의가 무너졌냐면요.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일반 시민과 이 내용을 아는. 근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다수결로 했다? 최악의 수입니다. 합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이 한 명만 더 많아도, 그죠? 49대 51이어도 대통령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49%한 사람들이 공정성의 문제를 일으키면 1, 2%는 바뀔 수 있다. 항상 나는 내가 안 뽑았다라는 아주 최악의 애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실제 옛날에 콘클라베라고 이제 교황 뽑을 때 보면 결국은 제비 뽑겠다고 합니다. 서로 기도해서 가다 놨잖아요. 지금은 이제 못 가다 놓으면 가다 놓으시고 영 안 되면 제비 뽑게 하고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하자. 그게 신탁이거든요. 신탁의 이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저희는 신탁이 없어지면서 이성이 높아지고 신탁이 없어지면서 이 정보 격차가 심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네가 뭐 국방을 알아? 장교들이 병사들하고 나 여기로 쳐들어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장군은 장군이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 격차가 심해지고 이제 중앙화 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군사에 대한 중앙화, 치안에 대한 중앙화, 행정에 대한 중앙화, 또 금융에 대한 중앙화가 열리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엘리트가 되고 또 부도 누릴 수 있고 그거마저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이게 바로 제로섬 경쟁의 시작이고 양극화의 시작입니다. 자, 양극화가 문제됐다는 건 모든 정치체제, 경제에 관련된 책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까 보신 30년 전 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300년 전에는 양극화가 없었을까요? 2000년 동안 양극화는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와 계층에 대한 양극화, 그리고 우리는 산업공상으로 해서 또 나눠놨었죠. 그런 양극화들이 결국은 엘리트 주도 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어떤 시대? 역사시대. 이 역사시대가 이제 지고 있는 겁니다. 왜 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바로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데 한 번에 무너지진 않겠죠. 2000년간 있었던 게 어떻게 한 번에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행기적 징후라는 잠깐의 약간씩 다릅니다. 국가별로 다르고 산업별로 다르지만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1950년대부터 이 엘리트 주도 사회가 약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인문학적으로 보시면 또 예술적으로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기억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왜 캔버스 안에 똑같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나는 빨가벗고 돼지와 함께 잘 거야. 이상한 거 바나나를 하늘에 매달고, 그죠? 백남준 작품들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 왜 캔버스 안에만 넣어놔? TV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예술이야. 좀 이 기존의 예술,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예술 같지 않은 예술들이 나옵니다. 거의 저항과 반항이죠. 그게 1950년대 나오거든요. 물리학적으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950년대에
정말 큰 망신을 당합니다. 아주 젊은 학자들한테. 젊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보는 게 지금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 컴퓨터 있잖아.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야. 눈 감아보세요. 컴퓨터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양자물리학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양자물리학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당인으로서 또는 엘리트로서 아니면 이 사회 구성으로서 이 양자물리학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누가 그 사이에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뭐가 파괴됐을 수도 있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만큼 1950년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아인슈타인이 무너졌다니까요. 열받아가지고 14분인가의 노벨 물리학상 타신 분들과 한 총 50명이 되는 물리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코펜하겐인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졌어요, 거기서. 논리적으로. 이게 1950년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195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는 전쟁 때문에 못했는데 80년대 이게 정치로 옵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주셨던, 목숨 걸고 만들어주셨던 민주화, 노동운동입니다. 철저하게 대상이 누구죠? 있는 자, 가진 자, 일하지 않는 자. 그죠? 그리고, 정경유착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눌 부분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의 역사였어요.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로 반달리즘, 소위 말해서 개김이에요. 그냥 개기는 거예요. 근데 개기는 게 과학적으로 개기면 운동, 그리고 저항이라고 그랬고요. 저항운동이라고 했고, 감정적으로 개기면 반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춘기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열받으면 집 나가버려요. 이건 반항입니다. 그죠? 대안 없이 지나가가지고 잘 데 없어가지고 달달달 떨다가 한 3일 있다가 들어오는 거, 이건 반항이고요. 철저하게 내 집 나갈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거 준비하고, 나가는 건 저항입니다. 민주화는 처음에 반항했었죠. 고등학교 4.19 때는 반항이죠.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항이었지만, 자유당에 대한, 나중에는 이제 저항운동으로 갔죠. 그리고 체제도 바뀌고 뭘 했지만,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계시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 경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설왕설래하는데 2008년에 하버드의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나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좀 나눠줘라. 너무 양극화되니까 당신들도 위험해. 그때 유행한 책이 아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야비한 책입니다. 왜냐면 네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는 깨진 유리창. 네가 이 근처를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와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 자식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 좀 내놔. 이게 미국식 자선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식 자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식 자선은 자선하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눔하자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둘의 향약, 그죠? 이런 걸 했던 민족인데 갑자기 내가 편하려고 내가 좀 많이 벌었으니까 좀 나눠준다? 이건 상대를 좀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 경제는 그래서 미국에서 데이트를 칩니다. 이왕 거긴 양극화 너무 심해 있으니까.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런 이론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버드의 교수님들은 다 어디서 돈을 받냐면 우리나라는 참 국가에서 받아서 약간 공정한데 이분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을 감싸는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자체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펀딩, 국민청원, 20만 명, 우리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중개 플랫폼이 나옵니다. 요게 21세기 새로운 전략이냐? 아닙니다. 이행기적 중요는 뭐냐면,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이 오는데, 쥐가 갑자기 바다에 막 뛰어들어. 그건 태풍을 예비한 행동이지, 쥐를 연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개 플랫폼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이게 중개 플랫폼 앞으로 지금 우리 왜 이렇게 말썽이냐? 왜 중개 플랫폼들이 욕을 먹고 있냐? 뭐 지금 D사, 뭐 N사. 왜냐하면 이분들을 연구하면 안 돼. 이거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21세기에 다가올 어떤 사업에 또는 어떤 큰 역사에 거기에 아주 표면적인 어떤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투자해도 됐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아니면 내가 20년 정도 이 N사나 D사의 주식을 갖고 계신다. 그건 안 됩니다. 1, 2년 정도는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이 중개 플랫폼도 이행기적 증명의 하나의 어떤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가 오느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포스트 역사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이행기적 징후가 무너지면서 나올 게 정보 대칭 시대입니다. 이건 뭐 명확히 아시잖아요.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엘리트나 우리가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엘리트가 없습니다. 다원적 엘리트주의라고 하거든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면서 교수면서 CEO면서 서울 시민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가면을 쓰고 삽니다. 서울 시민을 뽑을 때하고요, 대통령 뽑을 때하고 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서울시장하고 대통령하고 당을 똑같이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가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것과 교통체증으로 바라보는 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아까 뭐 양자물리학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에 아들이 굉장히 이 며느리한테 잘하는, 그래서 시어머니를 되게 이제 속상하게 하는 드라마가 나오니까 옆에 아들과 딸이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옆구리를 탁 찌르면서 너는 TV에 나오는 저 주인공처럼 저러기만 해봐. 너 결혼해가지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미래의 시어머니 입장에서. 근데 옆에 있는 딸한테는 너는 저런 남자 만나야 된다.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잘못됐나요? 우리는 그걸 내노란불이라고 그래요. 비난의 대상입니까? 어머님의 말이? 아니요. 어머니는 철저하게 딸의 엄마로서, 아들의 엄마로서 페르소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그 페르소나의 공통적인 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 되는 거지. 그걸 팩트가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어떻게 이렇게 다량성을 갖고 있냐. 이래서 안 된다. 이거를 비난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시는 아주 현대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댓글 쓰시는 분들 대부분 핵심을 보지 않죠. 그죠? 말꼬리 잡고. 비슷한 얘기 하나 또 있습니다. 파일럿인 아들이 출근하니까 어머니 오늘 비행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오늘 천천히 낮게 날아라. 어머니의 마음이 뭐죠? 안전하게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낮게 날으면 비행기는 떨어집니다. 그거를 내노란불이라고 비웃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훌륭하신 뭐 정치인이 되시건 아니면 정당인이 되시건 아니면 또 사회 내에서도 상대가 말하려는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마음도 넓어지고요. 사람이 여유스러워지는데 팩트 체크를 해버리고 그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얘기해버리면 아까 동영상 보셨죠? 감정이에요. 감정상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지 못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정보 대칭 시대가 오면서 대중주도 사회가, 그러니까 시대와 사회를 좀 구분해 보십시오. 시대는 정보 대칭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사회가 어떤 시대가 왔겠어요? 당연히 이제 엘리트와 대중이 갈라지는 시대가 아닌 대중이 주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엘리트가 없습니다. 필케티인가요? 뭐 그 21세기 자본론 쓴 교수가 21세기 자본론은 거의 책을 보면요. 아유 졸려. 호킹 지수라고 그래가지고요. 스티븐 호킹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 돌아가셨지만 좋은 물리학 책인데 읽으면 졸리대요. 그래서 거의
사놓고 읽지 못하는 책이래요. 그래서 그런 책을 호킹 지수라고 하는데 호킹 지수가 굉장히 높은 책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웬 경제학자가. 그리고 그래프가 없습니다. 뭐야, 역사학도 아니고. 이분의 얘기는 경제학만 했더니 사회가 안 바뀌더라.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관련 책을 썼고 이제부터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돌아보니까 지난 5년간 2016년부터 노벨 경제학상의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 복잡한 수치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소셜 임팩트, 계약 이론, 너찌는 좀 더 심합니다. 너찌는 화장실 변기에 남자 화장실 변기에 뭐 파리 하나 그려놓으면 화장실이 80% 깨끗해진다. 경영의 효율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왜 남자들 거기 맞추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옆으로 안 흘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제학상이에요. 소셜 임팩트. 경제학상인가요? 이해 안 가시죠? 그런데 노벨의 고민도 느껴집니다. 기존에 2000년간 있었던 경제학이 지금 먹히나요? 이제 성과급, 뭐죠? 재난지원금 2차가 이제 오늘, 어저께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경제학적으로 또 환율론자, 통화론자들의 논리로는 전혀 맞죠. 그죠?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이론은 경제학자가 낸 게 아니고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이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발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경제는 기존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수치로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25%인가요? 올렸고요. 또 올리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걸로 통화를 통제를 했어요. 자, 6개월 후에 한번 보시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걸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경제는요, 합의의 경제입니다. 사회적 합의의 경제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합의를 보려면 둘 다 동의해야 되잖아요. 환경론자와 개발론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모 지역의 공항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싸울 건가요? 사회적 합의를 하겠죠. 이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는 게 프로토콜 경제이고 이 프로토콜 경제에 기반을 한 게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계약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순수한, 아까는 중개 플랫폼이었잖아요. 이제 공유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사회적 합의의 알고리즘을 하기 위한 인프라들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 AI나 블록체인은 철저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콘클라베 같은 경우에 교황을 뽑을 때 영 안 되면 두 분이 합의해서 제비 뽑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합의는요, 합리성이나 절대선이라는 건 없어요. 둘 다 동의만 하면 됩니다. 단 비인륜적인 거 말고 죽을 때까지 패서 사는 놈이 교황된다.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 정기분포 내에 정상적인 표준 편차 내에 있는 의사결정이라면 제비뽑기든 윷놀이를 던지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사회적 합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사회적 알고리즘을 하다 보니까 그걸 시스템적으로 만든 게 AI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I는 항상 AI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니까 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대안 요소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나왔죠. 자, 프로토콜, 아까 이제 사회적 문제점을 대중주도, 공유경제, 이걸 정제된 자본주의라고. 정제된 자본주의는요,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엘리트만 잘 살았으면 됐어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잘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랬다간 국가 전복이 일어나고요, 사회 전복이 일어나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조가 너무 문제가 돼도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노조도 국민 눈치를 보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도 국민 눈치를 보고 있고 정치인도 국민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이 정체란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5천만 명이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대중이 주도해서 민의를 이끌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민의를 모으는 시스템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좀 더 빨리 모으죠. 그 대표적인 게 국민청원이에요. 벌써 20만 명 되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죠? 그게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죠. 그리고 그게 그런 자본주의를 정제된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사회적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소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이 잘 살자는 데는데 만약에 공산주의로 본다면 그 사람은 진짜 공산주의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온 국민이 잘 살자고 합의하자는데 왜 공산주의를 봅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공산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광장이 없잖아요. 데모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여 리워드라든가 이런 단어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포스트 역사 시대는요, 정보 소유에서 정보의 공유 시대로 왔다. 이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 주도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보 공유는 곧 정보 대칭을 또 정보 대칭은 대중의 수준을 향상시켰고요. 대중의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평균 학력을 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 문맹률은요?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대중이다, 바보다, 집단이다, 무리다, 손가락질했다는 여러분들 큰일 나십니다. 이제 그분들은 다 엘리트예요. 단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엘리트입니다. 요리사로서 엘리트, 그죠? 엄마로서 엘리트. 아무리 못 배우시고 잘 모르고 그런데 강남에서 아이도 훌륭한 키우는 엄마도 계실 거예요. 그 엘리트죠. 그 엄마들 다 따라다니면서 정보 얻느라고 S대 나온 엄마들이 그분들한테 받아 적게 하고 왜? 인생이 달라지니까. 엘리트는 이제 그래서 이걸 엘리트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전문가 시대가 온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하고 전문가 얘기는 듣자. 자, 온 국민이 판결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악마 판사라고. 혹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악마 판사에 누가 있냐면 판결은 판사가 해야 됩니다. 판사를 없다, 이거는 완전히 무정부주의죠. 판사가 판결을 하다 평결은 국민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이제 좀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벌써 우리도 모르게 대중주도 사회는요, 우리 몸속에 와 있어요. 그리고 대중주도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여기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촛불 들고 나가셨죠. 우리도 모르게 나갔죠. 촛불 들고 나간 분들이 현재 여당 분들만 있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희한하죠.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요, 이데올로기 필요 없습니다. 당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100만인지 1000만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신 분들이 과연 한쪽 당의 한쪽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이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대중주도 사회를 클라우드 베이스드 소사이어티라고 하고요. 이건 정보 대칭 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이 사회적 담론에 참여해야 됩니다. 공청회 없는 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놀라는 게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 이번에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갑자기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머털도사가 팔짱 끼고 머털도사 스승이 머털이한테 뭘 시키냐면 물 길어와. 그리고 발로 차고 또 물 길어와. 발로 차고 물 길어와. 5년을 물을 길어오니까 어깨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죠. 그래서 도사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애들 가르쳐보세요. 불가능하죠. 대중주도 사회는 정보 대칭 사회잖아요. 아이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가 물을 하루에 100번씩만 기어오면 근육이 3% 정도, 1년에 3%, 5년이면 50% 정도 확대가 되니 그때 되면 상대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녀분들 이렇게 대화 안 하시면요, 이제 자녀분들과 노후에 관계 끊고 사셔야 돼요. 왜? MZ세대가 없어요. 지금 MZ세대는 여러분도 MZ세대잖아요. 옛날 정치 하신 분들 보면, 그래도 정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MZ세대가 됩니다. 저 새끼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맞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되든 안 되든 시끄럽죠. 이게 아직 대화할 줄, 담론할 줄 모르니까 무슨 공청회 한번 하자면 날라다니고 멱살 잡고 물 뿌리고 강단에 올라서 이거 다 뛰어내고 압니다. 근데 그것도 한 과정이에요. 과정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정당일수록 저는 이 사이버 민주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라는 거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냥 이 시대에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시고 멋지게 정당 활동하시려면 그런 부분의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를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라는 거죠.
대중이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고 합의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테네 민주주의가 2500년 만에 와버렸어. 피할 수 없는 왜 인터넷 하나로 클릭 하나로. 그리고 잘못하면 경찰보다 검찰보다 국가기관보다 대중의 눈이 더 무섭습니다. 더 빠르고요. 네티즌 수사대 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주도사회의 특징이 뭐냐? 뭐 이제 상상을 하십시오. 자, 엘리트 주도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였어요. 왜? 너무 바빠. 농사짓기도 바쁜데 국가 정책 모르겠어요. 이건 나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죠? 옛날에 나라님들이 알아서 일이고 우리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돼요. 이 대의민주주의. 그러다가 대중주도사회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 바뀔 거예요. 사회체제는 독점 엘리트에서 다중 엘리트로. 이제 엘리트란 용어는 없어질 겁니다만은 아직은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운영 알고리즘에서는 논쟁이었어요. 그 당시엔 논쟁은 뭐냐면 미국식 논리는 뭐냐면 내 논리로 상대를 이겨야 됩니다. 미국식 교육을 한국에서 왔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저는 변호사도 아닌데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로 양보하거나 상대가 맞으면 존중해주고 따라가면 되지. 근데 논리적으로 이긴다는 건 무조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중주도 사회는 담론입니다. 사회적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우리 3세판 얼마나 최고의 합의 알고리즘입니까? 그죠? 그래도 나중에 늦게 내는 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늦게 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가 뭡니까? 가진 사람한테 뺏어서 좋게 말하면 좀 주세요. 그리고 나눠주면 이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어봤자 너 위험한. 굉장히 치사한 얘기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라는 얘기가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엘리트 입장에서 멋있죠. 너 벌었으니까 좀 나눠가죠. 그런데 못 가진 사람 입장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는 뭐냐면 쉐어. 쉐어가 뭐죠? 나누는 거잖아요. 네, 좀 줘봐. 네가 이 욕심쟁이야. 우리나라 정서는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S그룹에서 아무리 돈을 텔레콤에서 사회적 CSR 어마어마하게 해도 왜 존경하지 않는지 아세요? 개처럼 버는 거 인정 안 받거든.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는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개처럼 벌지 말라는 겁니다. 정성처럼 벌고 정성처럼 쓰면 부자여도 욕 안 해요. 근데 왜 지금 한국 사회가 부자를 욕한다?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벌고 자기네 정보만 가지고 모아서 부동산 투기하고 옛날에 영동 여기 개발할 때 빨간 바지 누굽니까? 빨간 바지 입고 나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땅 다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텅텅텅. 만약에 요번에 저는 이게 경기도 화성입니다. 고향이. 화성 이제 저희 외갓집 있는데 요번에 터졌죠. 10년 전에 발표했다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화성은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발표하겠다. 테이퍼링이라고 미국 애들이 되게 멋있게 하는 게 이제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테이퍼링을 좀 긁어먹을게. 언제 할지 모르는데 나 한다고 했어. 이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이 담론의 가장 기본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서로 약속하는 거고. 얘와 할 거니까 이제부터 허리띠 졸라는 사람 놀라매고 부동산 팔 사람 파세요라고 경고한 거예요. 연준에서.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나와서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러면 잠땡이였거나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미리 땅 사놓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는 한국적인 정서랑 안 맞는 거지 우리나라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인 공통적인 어떤 목표라고 합니다, 이걸.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해 나가자. 그게 돈이 있든, 대학 교수는 뭐예요? 우리 통장 모임에서는 대학 교수, 재벌 상관없어요. 우리 동네에 육교 놓자고 회의하는데. 물론 그 중에, 육교를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제가 놓을게요. 이럴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 통장 모임에서는, 동 모임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아까 서울 시민으로서의 모임, 국가와 시민이 다르더라니까요. 저도 당을 다르게 뽑았거든요. 희한하죠? 그게 이제 소셜 임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한번 더 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과제를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대중주 사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부딪히는 게 말모이, 소위 말해서 사전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든지 엘리트 중심으로 써놨어요. 여러분들 아주 기가 차게 써놨습니다. 근데 2000년간 우리는 그 사전을 올바르게 오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대중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이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네이버에 대중을 치니까 김대중 대통령 말고요. 뭐라고 써있죠? 두 번째 보시면 깜짝 놀랄 문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줄째 보면 엘리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대중입니까? 엘리트입니까? 대중인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수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네밍이네요. 왜 동의 안 하세요, 그걸? 국어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그만 안 돼. 근데 국어사전은 왜 안 바꾸냐고요? 이거 누가 썼겠어요? 엘리트가 썼겠죠. 왜? 자기의 정권 유지해야 되니까. 대중이 나서면 공산주의래요. 왜? 수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합리. 물론 죽창 들고 이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취약할 때 6.25 때 뭐 죽창 들고 한 거 봤던 분들 뭐 자라보고 논나나 소뚜껑 보고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게 지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대중주도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공산주의자냐고 얘기해, 사회주의자냐고 얘기하는데 난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거 사전을 딱 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우리나라 국어 대백과 사전입니다. 네이버 사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항의하고 있지 않아요. 해야죠. 해야죠. 지금 뭐 여성이라는 마크만 한 요번에 몇 개 띄었더라고요. 스카프에 뭐 여성이 매는 여성 뺐어요. 이해하시죠? 스타킹. 여성이 신는 여성 뺐어요. 남자도 스타킹 신을 수 있다. 근데 요번에 못 건든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기 싫어하는 거. 결혼이란 사랑하는 두 남녀가로 바뀌자고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남여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앞으로는. 지금 트렌드라면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는 건 맞지만 그런 거는 추후에 사회적 합의 때까지 참더라도 이거는 왜곡된 정도가 아니죠. 엘리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니. 그럼 우리는 뭐냐고 대체. 우리가 레밍이라는 거 맞았네요. 맞잖아요. 그냥 욱 따라가고 선동 내고 뭐 하면 가짜뉴스에 욱해가지고 대통령 쫓아냈나요? 그렇게 바보도 아닙니다. 대중이라는 게. 이제는 대중주도 사회에는요. 대중이 물론 갖춰야 될 건 있죠. 자격은 있지만 대중이 옛날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건 어떠신지. 자,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는 목적이 똑같아요. 야, 이렇게 한번 가자.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사이버 민주당은 집단입니다. 기업 집단이라고 하고요. 정당도 집단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표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똑똑한 국회의원들 뽑아놨더니 당에서 정하는 대로 안 쓰면 쫓겨나. 와, 특히 초선 의원들이 제일 패닉이 많이 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거수기냐? 뭐 이런. 왜? 아직 그분들이 대중정당과 이 집단정당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요. 집단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대중은 뭐냐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공동의 가치를 불가능할 것 같은데 촛불 집회 해봤잖아요. 아까 공동의 가치로 해서 모였는데 보니까 반은 진보고요, 반은 보수예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게 탄핵이었고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대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바꿔줘야죠. 우리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집단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요. 페르소나, 소위 말해서 집단과 개인은 하나거든요. 제가 집 앞에 아파트를 샀어요. 초등학교 앞에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애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육교를 놓채.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애들이 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아파트값 떨어지게 육교를 왜 놔? 이때는 반대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주는 사회예요. 그때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거죠. 님비죠. 그죠? 남의 자식은 잘 모르겠고 그걸 비난할 수는 있어도 이게 대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대중의 의사결정이라고 이게 왜곡을 시키냐고요. 그건 집단의 의사결정이었죠. 그러나 대중이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은 다 컸지만 초등학교 앞은 뭐 무슨 법도 있고 무슨 법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특히 유턴이나 이런 게 위험하고 하니 차도 많이 다니니 육교를 놓는 게 또는 지하도를 놓는 게 낫겠다라고 합의하는 게 소셜 임팩트. 이게 사회적 합의고 대중은 그 결정을 해주는 됩니다. 근데 제가 TV 딱 나오면서 우리 초등학교 앞에는 절대 육교 못 넣습니다. 아, 그래서 대중은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집단주의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집단과 대중을 구분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이버 민주당은 집단에 머무르실 겁니다. 근데 이 사이버 민주당이 됐든 지금 다른 정당들이 됐든 지금 양당을 보시면 집단인지 대중정당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뭘 잘못하고 계신지도 아실 겁니다. 국민들이 왜 이제 엘리트보다요 대중들의 수준이 더 높아져가지고요 신문 많이 보죠. 저희 와이프만 해도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거든요. 웬만한 국회의원 이름 다 외워요. 가정주부인데 그분들이 이 집단주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네요. 그죠? 이제 그런 정당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이제 양당 체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국방이 됐든 아까 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적이 한 목적적에 이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야죠.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저 정당하고 반대대로 얘기한다든가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웃음을 당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부터 충분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대중주의 사회가 왔고 이제는 집단주의적이 아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신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 목적을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육교를 놓고 싶어 하는데 나랑 여태껏 싸웠던 친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동네에 같이 살 거면 육교 놓자는데 동의 받아야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공자님은 유붕이 자원방래 불령 낙화라고 했어요. 멀리 있는 친구가 가까이 오면 세상에 그것만큼 기쁘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제발 대통령 1호기도 좀 바꾸고요. 그리고 헌법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유붕이 자원방래 불령 낙화합니다. 그걸 누가 제안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 배꼽 맞아가지고 하면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대칭 시대 다중 엘리트 체제의 주체가 되는 개념. 이제 엘리트라는 용어는 뺐으면 좋겠지만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정제된 자본주의의 주체가 대중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 200년 후, 300년 후는 100% 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좀 이릅니다. 이르고요. 아직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논쟁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선구자는 이왕 욕먹는 겁니다. 바람 맞고 가는 거죠. 이런 거 자꾸만 언론에도 얘기하시고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시고 정당 세미나 국회 세미나에서도 계속 발표하셔서 대중의 수준이 높았으니까 우리 무시하지 말자. 저분들 레밍 아니고 우리도 대중이야. 이제 다중 엘리트 체제니까 전문가들 조언은 듣지만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이코노 크러쉬라고 그래가지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도 7명의 금융위원들이 금리 다 정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치인이 금리 정하죠. 그걸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는 막았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정보공학과 금융공학과 사회공학이 합쳐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셜 임팩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보공학도 아셔야 되고요. 금융공학도 아셔야 되고 사회공학만 아셨다간 착하고 끝납니다. 착하고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일이고 나눔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 대중주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그죠? 같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집단입니다. 지금 이 사이버 민주당에서요, 이 정당이라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정당이라는 이 정의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국민들이 동의하게. 지금 이거 바꾸자고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요, 옳은 소리 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대중주도 사회에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중이 주도적으로 만든 조직을
정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목표가 되시면 돼요. 이게 뭐, 이건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데올로기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념 얘기한 적도 없고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그때 서로 다른 사람끼리도 합의할 수 있는. 이게 여유고요. 그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저희한테 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어울린다니까요, 우리는. 뭐 얘기하면 뭘 나눠? 원래부터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는 복숭아밭,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고구마밭 하루 번갈아가면서 일해줬죠. 노동력으로, 미국식으로 노동력으로 따지잖아요. 3대1이에요. 고구마가 훨씬 어렵거든요. 쪼그려 앉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안 도와주면 동네 우수선하고 왜 굳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대중교사의 과제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두 번째 과제가 익숙함입니다. 이게 제일 걱정인데요. 잘 안 바꾸려고 그러시잖아요. 아까 뭐 사전 바꾸자고 그래. 뭐 지금 와서 내가 얼마나 산다고. 좀 죄송한데 재수 없으면 50년 더 사시거든요. 여기 120세까지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바꾸셔야 돼요. 편하시려면. 말년에 바꾸시려면. 그리고 엘리트 주도 사회의 회귀 현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좀 시끄럽거든요. 뭐 빨리 하면 오늘 공항 해가지고 한 5년에 하면 되는데 이러다가 30년 걸리면 30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내가 지금도 비행기 충분히 타시잖아요. 회귀 현상이 좀 있어요. 이 회귀 현상이 현상학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30년대에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자유가 지어졌어. 근데 국민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이거 맨날 뭘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뭘 나오라고 그러고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정보통신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다시 뱉어냅니다. 아테네 시민들처럼. 그게 뭐였죠?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이 나치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히 프롬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책을 뭘 쓰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바보들아 왜 자유를 줬는데 도망가니? 라고 하는 근데 프롬이 하나 잘못 생각한 게 있었죠. 인터넷이 있었으면 독일 국민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플라톤이 인터넷이 있었으면 철인정치 안 썼다니까요. 민주정치 썼지. 맹자가 바보입니까? 정통적인 수석제자급인데 그런데 왜 유붕이 자원방래하라고 써있는데 유붕이 자원방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전화가 돼야지. 사단 칠정 논쟁하고 뭐 이왕하고 저기 뭐 기대승이하고 7년 동안 편지 주고 싸우거든요. 그게 인터넷을 했으면 인터넷 통신했으면 일주일이면 끝날 문제를 7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그거는 인프라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분들 욕하지 마시고 바울을 욕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차선. 그렇지만 이제 엘리트주의가 그래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엘리트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2000년간 어마어마한 사회 발전을 이루신 게 맞아요. 철학자들, 사회 정치인들, 왕, 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정당인들 이런 분들이 했던 건 맞지만 이제는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왔으니 이제 나를 따르라. 아까 그래서 제가 리더십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나만 따라오세요. 이런 정치인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마 2년 안에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데 인권 안에 인권을 권리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권한으로 권리는 책임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거든요. 근데 가끔 인권 관련돼서 약간 갸우뚱하시는 게 있죠. 그건 책임 없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농담은 아니고 반 농담 반 진담이었는데 이건 좀 민감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민족과 국가를 나눌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현충원을 보면서 현충원에 뭐 장군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통령을 빼야 되냐 뭐 여운형 선생 뭐 넣으면 그게 뭐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보면서 왜 저분들이 이렇게 싸울까 봤더니 이게 민족과 국가가 하나 통합되어 있구나 현충원 안에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인데 만약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고구려 시대 때 살고 있다면 신라의 김유신은 우리한테 뭐죠? 그죠? 민족적으로는 박수 칠 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김유신 장군은 우리 현충원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신라의 장군이었는데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거의 더 이상은 민감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담론의 회피. 아까 말한 대로 자꾸만 공청회 안 하려고 그래요. 시스템 안 하려고 그러고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벌써요.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모전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대중교사회의 아주 첫 발자국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공모전합니다. 물론 커피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 뭐 아이디어 되고 IP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줘서 그렇지 나중에 그건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될 건데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국민들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뭐자? 이제 대중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단지성이라는 용어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대중지성이 어떤 사람의 말을 저한테 잘못 줬어요. 집단지성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건 집단지성. 정당 내에서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인 건 집단지성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업무를 볼 때는 집단지성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대중지성입니다. 환경론자도 오셔야 되고요. 발전론자도 오셔야 되고 또 국가에 관련된 방위, 국방과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 공항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시게끔 만들려면 그건 대중지성이 돼요. 근데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젠더, 세대 문제, 다문화 문제, 성소수자 문제 비겁합니다. 대중도 비겁하고 엘리트도 비겁합니다. 저도 비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얘기하면 막 귀가 따갑게 막 공격해가지고 이 말했다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담론의 장으로 올릴 주제입니다. 다는 감당 안 되시니까 하나만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 다 했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각 정당마다 테마를 갖고 좀 고민을 하시는 소수 정당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다 사회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그건 뭐냐면 이왕 대중이든 누든 이건 대중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짜 뉴스를 들었어요. 흥분하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전 김 대통령 묘를 파묘하자고 누가 얘기했대.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기분 좋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욱하겠죠. 그런데 저 가짜 뉴스였어. 그럴 리가 있나? 그 말에 와전이 있을 거야. 라면서 흥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속도입니다. 가짜 뉴스에 얼마나 빨리. 자, 아직은 저도 모릅니다만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느 의대생이 한강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가짜뉴스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직도 몰라요. 몇 달 동안 흥분하고 하고 친구는 거의 죽일 놈이 됐는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흥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사건. 그래서 대중도 이제는 누가 얘기하면 욱하긴 하지만 일본에서 독도 얘기하는 정도까지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했다 하더라도 좀 빨리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대중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짜뉴스나 이런 게 자꾸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의 혼동. 굉장히 어려운데 대중주도를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대중주도 사회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혼동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정보 대칭 시대에 맞는 사회야라고 얘기하면 이런 강의를 들으면 거부감이 없는데 이거 딱 듣고 결론만 딱 들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해결 숙제고요. 그리고 끝으로 대중 목표의 의식천환이다. 그러니까 대중이 하는 목표가 아까 말한 집단에서 대중으로 가려면 공익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소셜 임팩트적인 요소. 우리 집값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목숨도 달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솔직히 말해서 그 횡단보도 안 걷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지성을 통해서 목표를 만드는 이런 의식적인 요소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how to make는 있어요. 있는데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 알고리즘이나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장표입니다. 시대가 바라는 대중주도 사회의 미래국가 설계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화두를 던졌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이버 민주당이 올바른 생각을 가시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모일 겁니다. 그게 요즘 AI만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팬덤입니다. 이제는 나 아니까 1,000원 해가지고 유료 당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여기에 스스로 이런 주제나 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모이시고, 이게 사이버가 뭐 그런 의미는 온라인상의 당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사이버라는 게 이제 약간 대중 클라우드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대중형. 그래서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이라는 의미라면 그런 팬덤을 확실히 모을 수 있는 이 사회적 주제들을 다루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뇌구조를 먼저 깨는 게, 큰 조직은 힘듭니다. 벌써 갇혀져 있잖아요. 모든 당 이렇게. 근데 새로 만드는 조직이 오히려 지금은 기회죠. 그죠? GM이요. 어떤 기업이고 지위가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그런데 애플한테 못 당하잖아요. 그죠? 구글한테 못 당합니다. 테슬라한테 못 당합니다. 왜냐면 그때 조직이 가벼웠거든요. 이렇게 리더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GM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탄생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제가 불려왔습니다. 제가 거기 당원이 몇 명인가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당이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초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어떻게 목적성도 갖고 주체성도 갖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이게 바르게라는 단어가. 자, 나중에 한번 깊이 얘기하면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바르게는. 왜냐면 바르게는 반대말이 없어요. 올바르게 이게 없어요. 보통 선하잖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 쓰레기를 버리셨어요. 그럼 제가 죽잖아요. 그럼 저는 선한 사람이 되죠. 버린 사람은 뭐가 되죠? 쓰레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데, 이 바르게는요, 그 개념이 없어요. 바르게 살자는데요. 아까 얘기한, 너는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너는 저런 남자 만나. 이게 바르게입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고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맞고 틀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철학적인 용어라, 나중에 제가 논어를 한번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다르게, 이 개념이 얼마나 철학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멋있게 지으셨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 대중주도사회의 실현이다라는 것만 잘 코드를 맞추시면 좋은 정당으로서 발전할 여기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